소리가 일률적으로 고른 게 첫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는 사운드가 선율적이냐 구도적이냐 문제예요. 아르투르 슈나벨 연주 들어보세요. 베토벤 소나타의 최고의 연주자로 평가받은 분이잖아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요. 선율적인 지향이죠. 그러다 보면 형식도 분명히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발토 키제킨 같은 경우 명료하고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구도가 딱딱딱딱 드러나니까 최고의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상대적인 연주자. 비교를 한번 해서 거기서 찾아보세요. 후르트뱅글러 음악은 굉장히 흐름이 아주 거창하죠. 토스카니는 얼마나 명료해요. 그러면 절대치하고 흐름 차이하고 딱 나타나죠. 그런 거를 비교해서 들어서 상대적인 가치를 알고 그걸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지난번부터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3세계 오케스트라들이 계속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모르니까 안 되죠. 길을 알면 가죠. 특히 오케스트라는요, 그 많은 악기들이 자기 음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나 필은 음색 통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엔나 혼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비평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때는 CD를 12장까지도 가져가요. 같은 곡을 다 다른 연주자로 해서. 물론 어떤 때는 한 곡을 다른 때 두세 번 연주한 거, 그것도 분석해서 주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죠. 어떤 면에서는 비평 교육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면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객관적일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르트뱅글러가 연주하는 걸 들었어요. 후르트뱅글러는 본래의 자기의 영역은 베를린 필이잖아요. 베를린 필을 2번 지휘했죠. 비엔나 필하고 베를린 필을 같이 지휘했잖아요. 뉴욕 필도 지휘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유럽의 여러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했고요. 베토벤 교향곡 전집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르트뱅글러가 딱 들었는데 저거 비엔나 필이네? 어떻게 알겠어요? 왜 음악인인데 비엔나 필을 모를까요? 음악만 집중을 해서 그래요. 오케스트라에서는 사운드 갖고 알 수 있잖아요. 저거 비엔나 필이야. 저거 뉴욕 필이야.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아는 거 모르는 거 차이죠.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음악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눈을 굉장히 밝게 하죠. 미로게임에서 카메라의 눈이죠.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첫째는 내 음악을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나를 한다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악에서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녹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주한 걸 녹음을 들어보세요. 톤부터 하는 거예요. 내 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나, 전체적으로 톤이 고르게 소리를 내고 있나, 뭐 성악도 마찬가지고 관악도 마찬가지고 소리가 일률적으로 고른 게 첫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는 사운드가 선율적이냐 구도적이냐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하면 금방 파악돼요. 톤이 선율적인 흐름이죠. 따라라라는 흐름으로만 가요. 근데 구도적인 뭔가 명료하고 맺힘이 있죠. 거기다가 프레이즈가 명료해지고 악곡 전체가 만약에 소나타 형식이다 그러면 뭐 제시부가 있다, 발전부가 있다, 재현부가 있다, 코다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식에 나가느냐, 구도가 명료하게 나가느냐, 그건 구도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현대 지휘자 중에서 피에르 볼레죠. 피에르 볼레는 뭐 재구성한다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평론가들이. 굉장히 완벽하죠. 그러니까 피에르 볼레의 말러 전집은 아주 뭐 굉장한 인기가 있죠. 그리고 지휘자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죠. 그만큼 구도가 완벽해요. 물론 이제 말러하고는 다르죠. 작곡자하고 음악은 달라요. 제가 이제 달래라는 표현이 전혀 달라야 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굳이 작곡자하고 똑같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음악을 심지어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반주자로 또는 뭐 피아노로 지휘로 거의 다 남겼죠. 그래서 LP도 옛날에 박스가 이제 저한테도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CD로도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스트라빈스키가 연주한 자기 곡이 제일 좋은 연주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작곡자인데.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음악에 하나의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싶어서 지휘하고 연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에 구도가 생기고 음악의 흐름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도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율적이라면 확신이 없어요. 흐르기만 해요. 음악은 좋아요. 물론 대가들은 음악이 좋으면서도 음악 형식이 잘 드러나니까 이제 대가로 칭하잖아요. 구도적이면 음악 형식이 더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명료하죠.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딱딱딱 구분되니까 음악이 안정감 있게 들어오죠.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르투르 슈나벨 연주 들어보세요. 베토벤 소나타의 최고의 연주자로 평가받은 분이잖아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요. 선율적인 지향이죠. 그러다 보면 형식도 분명히 나타나죠. 그게 이제 슈나벨의 특징이죠. 상대적으로 발토 키제킨 같은 경우 보세요.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베토벤이나 뭐 이런 쪽에는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발토 키제킨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를 최고로 치잖아요. 우선 명료하고 단순화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구도가 딱딱딱딱 드러나니까 굉장히 좋은 연주로 평가를 받죠. 최고의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조건. 여러분들 음악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적인 연주자, 뭐 지휘자 같으면 후르트뱅글하고 토스카니니, 그리고 칼리터와 파블로 카잘스, 바흐에 대해서는요. 비교를 한번 해서 거기서 찾아보세요. 후르트뱅글러의 음악은 어떻고 토스카니는 어떤데 어떤 차이가 나는구나. 후르트뱅글러 음악은 굉장히 흐름이 아주 거창하죠. 그래서 왜 대하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큰 물이 흘러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후르트뱅글러한테는. 토스카니는 얼마나 명료해요. 음가 절대치를 위해서 단원들과 그렇게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치하고 흐름 차이하고 딱 나타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칼리터하고 파블로 카잘스가 하는 바흐의 관현악 곡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칼리터가 브루크너 4번은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연주를. 근데 뭐 그 외에 모차르트를 지휘한다, 베토벤 교향곡이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는 거의 없는데 브루크너 4번은 하나 있어요. 브루크너 4번이 칼리터는 전 굉장히 존경하는데 브루크너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비교해서 들어서 상대적인 가치를 알고 그걸 내 거 만드는 거예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사실 LP도 복사판밖에 없을 때니까 얼마나 귀해요. CD 나오면서 다행히 이렇게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소리도 굉장히 CD, LP 때보다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석하기도 좋아요. 둘만 하지 말고 세 사람을 놓고 꼭 분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토스카니니하고 프루트뱅글러에 칼리터가 들어갔다. 그러면 칼리터하고 토스카니니 같을 거겠죠? 전혀 달라요. 칼리터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토스카니 같이 막 집중돼서 모아진 게 아니고 단순한데 거기에서 또 응집이 있어요. 후트뱅글은 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만 비교해도 여기서 내가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죠. 나는 이게 더 좋아. 물론 이제 취향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찾아서 내 음악을 만들어서 내 음악이 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그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금방 대가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냥 연주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대학생 때도 연주만 하다 끝나고 내 걸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전 평론가니까 이제 가끔 그런 걸 보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연주 때는 선생님을 꼭 찾아가더라고요. 옛날 자기 본래 선생님을. 물론 객관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스스로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남한테 그 조언은 하나의 조언일 뿐이에요.
내 시야를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음악을 따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 음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음악을 찾아가면은 21세기 오케스트라도 분명히 성공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앙상블 주법에 대한 거 또는 음가절대치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때 얼마만큼 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3개월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씩 3개월이에요. 그러면 24시간이죠.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하면 한 달이면 거의 돼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세기 오케스트라가, 물론 오케스트라가 어려워요. 이제 저도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전 해봤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저도 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객관적이 돼야 되는데 클리너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성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지휘자 쪽으로 자꾸 흘러요. 물론 전 클리닉주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클리닉주의는 뭐 박자나 이런 거를 정확히 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만 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 스스로가 찾아가게. 이게 이제 클리닉주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고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암만 좋아도 여러분들이 귀로 판단할 수 없고 정확히 볼 수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귀가 우선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케스트라 발전이 나오고 클리닉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비교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느 수준에 올려놓고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고 이게 되네 분명히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